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8.6% 급등해 41년 만에 최대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올랐고 특히 휘발유가 50% 폭등했는데 유럽과 뉴욕 증시는 물가 충격에 급락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주류 공급이 부족해 편의점은 소주 발주 제한을 두고 주류 도매상들은 직접 소주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실무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 성향 모임인 민들레 불참을 선언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내부 권력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친문과 친명의 룰 변경 갈등을 수습할 전망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숨진 사망자 7명 전원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은 사건 하루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품었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과 미국을 향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선언했지만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 제7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맞춰 대미 대남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는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 3년 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로는 최초 기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종합뉴스는 오늘부터 뉴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저와 정하영 앵커가 진행하겠습니다. 공정과 신뢰라는 MBN 가치에 부합하는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해외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텐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충격적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급등했습니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34.6% 치솟아 2005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문제는 6월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It's gone up recently, and that some people have to pay an insane amount of money just to fill their car that they need to work. 식료품도 1년 사이 11.9% 급등해 1979년 4월 이후 4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전기료 12.0%, 주거비용은 5.5% 각각 상승했습니다. 물가 충격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긴축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880포인트, 2.7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414.20포인트, 3.52%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소주를 하루에 한 박스만 주문할 수 있고 식당들은 술이 모자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서서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파업 상황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톤 트럭부터 10톤 트럭까지 전국 각지의 용달 차량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 들어옵니다.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낸 트럭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류를 공급받지 못한 주류 도매상들이 직접 소주를 가지러 오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과정 여부만 확인하고 차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매상들의 자구책에도 운송량은 한참 부족합니다. 소주 발주에 제한이 걸린 편의점들은 울상입니다. 한 박스씩 발주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참이슬 오리지널하고 500 후레쉬 페트가 다 발주 정지가 됐죠.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리스트에서. 저녁 장사가 중요한 식당들은 소주 공급이 막힐까 전전긍긍입니다. 식당에선 영업용 소주를 판매해야 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 갚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주문했는데 카스를 못 받아서 테라로 받았어요. 진로이즈 백을 못 받았다가 그 금요일날 받았고요. 원래 화요일날 하면 다음날 보통 들어오는데. 어저께 와서 얘기하던데 저는 뭐 지난번에 좀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지금 살고 있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수송 차량의 운행 요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역에 내려가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지방에서 조합원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 부산항 신항 삼거리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합원 270여 명이 도로 한쪽을 완전히 점거하는 기습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화물 차량 운송을 방해한 건데요. 경찰과 강하게 대치한 조합원 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채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가 서서히 누적이 되고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중에 자동차, 신차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속 흰색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번호판이 없죠? 그런데 저렇게 임시 번호판이 없이 주행을 하면 불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기아 광주 공장의 신차 출고가 지연이 됐고요. 하루짜리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아서 직원들이 직접 출고지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이 아니라 하루짜리 임시운행 허가증.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를 대량으로 실어 나르는 카캐리어 200여 대 가운데 98%가 화물연대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주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2,000대 수준으로 생산 물량을 공장 주차장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런 고육지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지로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신차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무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화물연대가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답을 내놓겠다던 국토부는 오늘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이라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측면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이번 만남은 국토부가 적당한 성의를 표현한 것일 뿐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회동이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치권을 통한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업의 영향이 이렇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장기화되느냐 마느냐 사실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치솟은 유류비 부담 때문에 파업을 당장 접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계속 엄정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대란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죠.
민심 들어볼래를 줄인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내부 권력 갈등설도 일축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친윤 성향 모임인 민들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모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나서 해당 모임이 개파 세력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소통을 수시로 해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장 의원의 불참 선언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모임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장 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민들레에는 30여 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합류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면으로 보낸 분들은 한 20여 명 되고요. 이미 구두로 밝힌 분들까지 합치면 30여 명 됩니다. 민들레는 당초 다음 주 수요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참 등으로 출범일을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최대 쟁점,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친문과 친명 중에 누가 당권을 쥐는지 결정되고 2년 뒤에 총선 공천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세력별 해처 모여가 임박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공식 출범한 우상호 비대위는 어제 저녁 서울 신촌역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비대위원 추가 인선 문제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중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 때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지금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친문과 친명 간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권리당원으로 많이 입당한 점을 이용해 유리한 판을 만들려는 친명계는 권리당원 투표권 획득 기준을 완화하고 본투표 반영 비율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내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룰이 유리한 친문계는 전당대회를 2달 남기고 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2024년 총선의 공천이 요동치는 만큼 친문과 친명 두 계파는 사활을 건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진 야당이나 모두 당 안에서 세력 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시점에서는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런지 또 민주당은 무엇이 쟁점인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여당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좀 궁금한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의 투톱으로 거론되는 데다가 중앙대 선후배 사이기까지 하죠. 예. 그런데도 두 사람이 맞붙은 거는 결국 당정대, 즉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발족했을 당시만 해도 이걸 주도하는 의원들은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를 만나면서 당정대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당정대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건 월권이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되거나 당대표로 대별되는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후에 이 모임이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라는 해명들이 나오고 장제원 의원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금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예.
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갈등이 조금 봉합되는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 갈등의 한 축이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바로 민들레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앞서 사조직 비판을 했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어지는가 싶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상으로 보면 또 정진석 부의장하고 또 상당히 극한적인 이런 상태에서 그런 피해의식 조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 측에게 물어보니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복심인 장제원 의원을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모임이 유지가 가능하겠냐 비판의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일단 갈등의 확산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임은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또다시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 변수 같은 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이 불참한다고 말은 했지만 물밑에서 도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의원의 모임이 만들어진 이상 추후에 하나의 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갈등의 결국 근본 원인이 내년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갈등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진 모양새지만 이 밖에도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추후에는 비슷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출사표를 던진 사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긴 했어요. 당권 주자들이. 일단 친명 대 친문이라는 양대 구도 속에서 2파전 내지 3파전, 4파전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친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 본인이 나오느냐 혹은 이 의원의 대리인이 나오느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관건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친문 쪽에서는 홍영표, 전해철 두 의원이 거론되는데 내부에서 최근 홍 의원이 전 의원 쪽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간지대에서는 86그룹의 맏형격이자 최근 당내 비판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맞수로 떠오른 김부겸 전 총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개파 간 신경전이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보시는 게 어젯밤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이 SNS에 올린 수박 사진입니다. 여기에 수박이 맛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 이런 글도 달았죠. 이 최근 친명계 지지자들이 겉은 푸른데 속은 붉다는 비하적 의미로 수박이라는 단어를 이 의원에게 쓰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비꼰 겁니다. 그러자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갈등의 한 축이 권리당원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권리당원을 가지고 논쟁이 붙는 겁니까? 이제 현재 전당대회 룰을 보시면요. 그 룰에서 반영되는 비율이 대의원은 45%, 권리당원은 40%,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 15,000명 정도 되는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임명하거든요. 때문에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쪽에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80만 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은 열성 당원들이 많은데 즉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친명 쪽에서는 권리당원 비율을 늘리자, 반대로 친문 쪽에서는 대의원 비율을 늘리자 이렇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를 50% 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처럼 우리도 여론조사 비중을 올리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엑스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내용도 공개를 조금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근무하던 당시에 국정원 내부에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에 관한 소위 지라시 정보들이 있는 걸 봤다고 직접 말한 겁니다.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참.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구집권했다면 영원히 공개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대통령,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이걸 공개해버리면 파장이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소식입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국과수 부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에 2명은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이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망자 7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습니다. 순식간에 휘발유가 타오르면서 실내 산소가 소진되고 유독가스가 실내를 채운 탓입니다. 이 산소 대신에 이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로 운반하게 돼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2명은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난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에서 연소 잔류물 중 휘발유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받아 사망 원인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그리고 방화범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 형사재판에서 패소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당일에는 6억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합니다. 잇따른 패소에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것인지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발유 용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간 방화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화범은 범행 전날 형사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에 대한 허위 정보 게시 혐의로 방화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렸다 고소를 당한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 시행사 대표에게 투자한 6억여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어려움과 반사회적인 경향도 겹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사고도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보복을 한 게 아니고 변호사의 잘못이다, 전관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화범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은 물론 영문도 모르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엔 각계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인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도 찾았고요. 익명의 한 시민은 조의금과 위로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방 변호사회가 마련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끝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과 지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주요 인사들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라며 유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조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시민은 조의금과 함께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위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죠. 미국이나 남측을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강대강, 정면 승부와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은 국권 수호 문제라며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미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외무상엔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노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던 최선희를 기용했습니다. 첫 여성 외무상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희는 미국과의 협상 때마다 거친 입을 자처했습니다. 2018년 미국과 북한이 회담장에서 만날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날진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무성의 기능을 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읽힌다라고 판단합니다. 리성건 외무상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겼습니다. 대남통인 리성건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반체제 동향을 감시하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군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예고한 셈인데 이는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6차례 핵실험 때에도 사전에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긴 했습니다. 한반도 주요국 국방 외교 수장들은 연쇄 회동을 갖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핵실험 관련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대적투쟁이란 표현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습니다. 대적투쟁의 대상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두고 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관련된 시그널을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전의 2차례의 경우에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안 됐을 때,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상관없이 선핵보유 후 협상 노선이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에야 대업을 이뤘다며 자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란 분석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국방수장들은 2년 7개월 만에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은 대만 주변에서 연일 도발하는 중국 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 주변에서 급증하는 중국의 군사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인도 태평양 지역 번영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만의 군사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as a part of our One China policy, we will continue to fulfill our commitment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that includes assisting Taiwan in maintaining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미국은 그동안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체 방어 수단은 제공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자신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고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미국이 대만 분열을 시도한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魏部长强调，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中国军队必将不惜一战、不惜代价，坚决粉碎任何台独分裂图谋，坚决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관장님,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오라는 마동석 그리고 대세배우 손석구가 주연한 범죄도시2가 오늘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나온 천만 영화라 반가움까지 들죠. 영화계에 신바람 나는 소식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 3년 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로써 범죄도시2는 한국 영화 기준으로 역대 20번째 1000만 관객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범죄도시2 흥행에 힘입어 극장가는 주말인 오늘도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또 배우들도 여전히 신선하고 1편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져서 1000만 넘을 줄 알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손석구 배우 팬이어서 이번에 볼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제 무서운 장면도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손 꼭 잡고 봐서 좋았습니다. 1000만 관객 축하드립니다. 배우 손석구와 함께 흥행을 이끈 마동석은 4번째 1000만 영화 주연을 맡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범죄도시2는 개봉 2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53일이 걸렸던 기생충의 관객 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였던 전편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진 연령 등급 분류도 이번 흥행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완성차 업체표 순정 부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만든 인증 대체 부품을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증 대체 부품은 순정 부품과 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고 보험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요. 7년째 활성화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한 수입차 정비업체. 정비업체에 차량을 수리하러 온 소비자에게 인증 대체 부품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메이커에서 나오는 부품은 아니고 그거에 흡사한 부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증 대체 부품이란 완성차 업체의 OEM 제품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중소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입니다. 한 국산 차종의 범퍼 부분 인증 대체 부품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OEM 제품보다 약 35%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데다 자기 차량 손해 사고일 경우에는 OEM 제품 가격의 25%를 보험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분한테 권유를 해드렸죠. 쓰셨는데 그때 환급받은 게 104만 원 정도 환급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년치 보험료 다시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에도 홍보 부족과 비품이라는 인식 탓에 인증 대체 부품 판매량은 연간 만여 건 수준입니다. 부품업계는 인증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해 보험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보험 처리를 OEM으로밖에 못한 거죠.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부품사 브랜드 부품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약관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완성차 업체와 종속 관계인 부품사들이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아들 평가가 화제입니다. 몇 년 전 내 아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면서 단호하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들이 된 지금 그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졌을까요? 전광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손흥민이 나고 자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 축구대회. 열정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난 손흥정 씨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아들이 지금도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10% 정도만 더 성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선수가 월드 클래스냐는 질문에 전 세계 최고의 팀의 핵심 선수라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클럽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가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 11홍이란 말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고 교만해져선 안 된다는 말도 한 손흥정 씨.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서 왜 아들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7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으로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휴일인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남부와 충남,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최고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울진이 21도 선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잦겠습니다. 당분간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요 충북 진천의 이팝나무길로 여러분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배병민 기자가 담아왔어요. 네. 오늘 상당히 무더웠는데 네. 저기를 걸으면 마음도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 여름 나무에 흰 눈이 내린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